9살의 로버트 기요사키와 학교 친구 마이크는 그 후에 해변 별장에 초대받지 못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둘만 가난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난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로버트와 마이크는 실제로 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먼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 쓴 치약 튜브를 모았다. 그리고 납으로 제조된 치약 튜브를 녹여 섞고 주영에 부었다. 말 그대로 5센트 위조 주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둘의 어이없는 실험을 목격한 로버트의 아버지는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차라리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당시 마이크의 아버지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다수의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 즉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부자 아빠는 그들을 가르치는 데 동의했다. 단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르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 아침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 한 곳에 나와 진열대의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라고 했다. 주 1회 3시간 근무하는 일의 보수는 시간당 10센트였다. 로버트는 그렇게 번 돈을 주로 10센트짜리 만화책을 사보는 데 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는 그 일에 흥미를 잃고 만다. 일 자체가 지루한 데다가 보수도 형편없어 실망감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가 마이크에게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하자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예상했던 그대로라며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다. 로버트의 아버지는 교사로서 설교에 주로 의존했지만 말수가 적었던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 체험을 통해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로버트는 마이크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어두운 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진저리가 나고 감정이 격해진 로버트는 마이크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불만을 토해냈다. 아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보수도 인색하게 주는 구두쇠라고 비난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로버트의 생각이 틀렸음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먼저 삶은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내두르면서 가르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게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보스에게 대들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힐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삶의 새로운 행태를 환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삶이 그렇게 나올 땐 무언가 배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기기만을 헛되이 기다리며 삶을 허송한다. 아니면 평생 리스크를 피하며 안전한 삶만 쫓다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아버지는 로버트와 마이크가 자신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직원이 150명이 넘는데 하나같이 일자리는 요청할지언정 로버트와 마이크가 원하는 것과 같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반영하는 학습 과정을 만들어 두 아이에게 조금 체험시켜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런데 로버트는 그가 직원들을 착취하는 구두쇠라는 사실 말고 자신이 알게 된 게 무엇인지 되물었다. 부자 아버지는 그런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가 문제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타일렀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마이크의 아버지는 로버트에게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돈의 작용 방식을 배워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가 화를 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불타는 욕망이 필요한데 그 방정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고소득 일자리를 가진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금전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가 만약 지금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시간당 10센트를 받고 일하며 느낀 그 감정, 즉 실망과 좌절을 평생 느끼며 살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로버트에게 세금의 개념을 소개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정부의 세금 부과에 늘 휘둘리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에게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물었다. 로버트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이제부터는 가게에서 일해도 돈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에게 머리를 잘 써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이후 3주 동안 무급으로 일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찾아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무언가 배운 게 있는지 물었다. 둘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아버지는 만약 그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적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아이들에게 시간당 25센트를 제안했다. 아이들이 거부하자 시간당 1달러로, 다시 2달러로 올렸다. 그러나 로버트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시간당 5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어른들도 받기 힘든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이 로버트를 갈등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유혹을 이겨냈다. 부자 아버지는 아이들이 그런 임금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점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두려움과 욕심에 휘둘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남의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에 빠진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되면 또 지출을 늘려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부자 아버지는 이를 새앙쥐 레이스라고 칭했다. 그는 소년들에게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빈번히 감정을 따르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결국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두려움은 가난한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다. 부자들도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 부자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단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학교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시작이 아니라 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핵심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 즉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사고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그들에게 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일렀다. 관심을 기울여 찾아보면 기회가 보일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보게 되면 평생 다양한 기회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부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했고 곧
또래 친구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2시간 동안 양껏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데서 기회를 발견했다. 판매되지 않은 만화책을 수거해 폐기 처분하는 관행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린 것이다. 유료 만화방 사업은 그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며 석 달 동안 잘 굴러갔지만 결국 가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폐업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년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첫 번째 교훈을 제대로 체험하고 배웠다. 그들이 현장에 없는 동안에도 만화방에서는 수익이 발생했고 이제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었고 부자 아버지 역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다. 어느덧 약 35년의 세월이 흘러 로버트와 마이크는 40대 중후반의 성인이 되었다. 마이크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아버지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로버트의 경우 1994년 47세의 나이로 은퇴한 상태다. 그와 아내의 재산은 뿌리를 잘 내린 나무처럼 저절로 자라나고 있다. 로버트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위대한 리더들과 부유한 사업가들이 1923년에 가졌던 회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기 모인 인물들은 세계 최대의 민간 철강 회사 사장과 세계 최대의 가스 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사장, 하딩 대통령 행정부의 강요 등이었는데 25년 후 그들 대부분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일푼이 되거나 추방당하거나 투옥된 것이다.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이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 우리의 학습 능력이다. 또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많은 세대 동안 보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라고 물을 때마다 로버트는 부자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로버트는 많은 사람들이 단층 주택용 토대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리려 한다고 비유한다. 돈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며 성년의 삶을 시작하지만 얼마 안 가 깊은 빚구덩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들이 유일한 탈출구로 부자되기 전략에 몰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금융지식이라는 배경이 없는 가운데 기울이는 노력은 빈약한 토대 위에 마천루를 올리는 것과 같다. 설령 순식간에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회의 사탑일 뿐이다. 하지만 로버트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마이크는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마천루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금융지식 중에서 회계라는 과목은 지루하고 복잡하지만 재정적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자 아버지는 그것을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가르쳤다. 두 소년이 관련 용어와 돈의 흐름을 이해한 연후에야 부자 아버지는 숫자를 추가해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로버트가 말하는 제1법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오직 자산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단한 개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부자 아버지가 처음 이에 대해 설명했을 때 두 소년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어른들이 그렇게 단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인가? 왜 다들 이를 이용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가나 자산관리사 등으로부터 그와 다르게 교육을 받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잊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품위 손상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정의는 단어가 아니라 숫자에 있다. 로버트는 부자 아버지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림을 이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금융지식의 결핍에 기인한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도 재정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배웠을지 몰라도 관리하는 법을 모르는 셈이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조차 금융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법은 배웠어도 돈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법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로버트는 결혼해서 삶을 함께하기 시작한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부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씀씀이도 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혼부부에게도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세금이다. 많은 이들이 소득세를 떠올릴 테지만 사실 미국인 다수가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사회보장보험료다. 사회보장보험료와 메디케어 보험료를 합쳐 약 7.5%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15%를 내고 있는 셈이다. 고용주가 직원이 내는 것과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은 월급에서 빠져나간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젊은 부부는 그런 세금뿐 아니라 살기 위해 매입한 집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사고 나면 차와 가구, 전기 제품도 바꾸는 법이다. 갑자기 주택융자금에 신용카드 부채까지 겹쳐지면서 빚이 늘기 시작한다. 부부는 그렇게 새앙지 레이스에 갇힌다. 거기에 아이가 생기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역시 늘어난다. 그러면서 빚이 쌓이고 결국 자질구레한 빚을 정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 습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해서 신용카드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 이 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가진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금융에 대한 무지, 즉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무언가가 정말로 말이 되는지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저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너무도 빈번히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한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부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자 아버지의 팀에 속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덕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표준 정칙이라는 것들의 의문을 품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결국 사이도 멀어졌다. 로버트는 또한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의 아버지와도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집이 자산의 가장 큰 투자라고 믿는 가난한 아버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반대로 부자 아버지는 집을 부채로 봤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집을 자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로버트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감으로 집은 부채라고 가르친다. 세금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집에 돈이 묶이면 다른 다양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투자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또 어떠한가? 그렇다고 더 큰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런 집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자산부터 먼저 구입하라는 의미다.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남은 돈은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이 불어나고 그것은 다시 보다 많은 수입을 안겨준다.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부자는 더욱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은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집에 돈을 쏟아붓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새앙쥐 레이스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봉급이 주 수입원이기에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세금도 따라서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매니저에게 자신의 계정을 관리해주는 대가를 지불한다. 시간이 없거나 직접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뮤추얼 펀드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들이 이토록 안전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대차대조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채를 최대 한도까지 껴안고 월급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도 이를 이용할 재간이 없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수입을 생성하는 자산을 구입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자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이다. 부채와 비용은 낮게 유지하라. 그러면 자산 항목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로버트는 버크민스터 플러가 내린 정의를 이용해 설명한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는 비용 항목 대신 자산 항목에서 생성되는 현금 흐름의 척도다. 당신의 자산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면 당신은 부유한 것이다. 아직 부자는 아니더라도 말이다.